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노후에 이 사실을 모르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제목으로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오늘 제가 만나뵌 한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73살 김철수 어르신인데요. 1년 전에 암 치료 받으시면서 병원비를 1,500만 원 내셨어요. 정말 큰 돈이죠. 그런데 몇 달 전에 우연히 아는 분한테서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병원비 많이 내셨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이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까 정말 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더래요. 그런데 신청 기한이 지나버렸어요. 치료받은 지 1년이 넘어서 이제는 못 받는 거예요. 어르신이 억울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800만 원 받았을 텐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병원에서도 보험공단에서도 안 알려줬어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문제예요. 좋은 제도가 많은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안 알려줘요. 알고 있는 사람만 혜택 받고 모르는 사람은 손해보는 구조예요. 신청주의라고 하죠.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혜택 받아요. 자동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정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까지 벌어져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노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정말 손해보세요. 실제로 모르셨다가 후회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특히 7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셨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수억 원 차이가 났어요. 준비한 노후와 준비 못한 노후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실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것만 알아도 수백만 원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꼭 알아야 할 사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병원비 많이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국가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71살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작년에 대장암 수술 받으셨어요. 수술비, 항암 치료비, 입원비 합쳐서 1년 동안 병원비를 1,200만 원 내셨어요. 할머니 연금이 월 150만 원이신데 병원비 1,200만 원 내시려니까 저축한 돈 다 쓰셨죠. 정말 힘드셨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동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대요. 할머니, 작년에 병원비 많이 내셨죠?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그게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1년 동안 내신 병원비가 일정 금액 넘는 만큼 돌려드리는 제도예요 라고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신청했어요. 한 달 후에 통장에 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1,200 냈는데 700 돌려받으신 거예요. 실제로 부담한 건 500만 원인 셈이죠. 할머니가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주민센터에서 연락 안 왔으면 평생 몰랐을 거예요. 이거 자동으로 안 돼요? 라고 물으셨대요. 담당 공무원이 자동으로 안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셔야 해요. 그리고 신청 기한이 있어요. 치료받은 다음 해 말까지만 신청 가능해요 라고 하시더래요. 두 번째 분은 75살 이영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작년에 심장 수술 받으시고 병원비를 2천만 원 내셨어요. 어르신 아들이 인터넷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 이거 신청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대요. 신청했더니 1,300만 원 돌려받으셨어요. 2천만 원 냈는데 1,300 돌려받으니까 실제 부담은 700만 원이었던 거죠. 어르신이 아들이 알아봐줘서 다행이야. 나는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어. 아들 없었으면 1,300만 원 날렸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분은 68살 정밀한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남편분이 암투병 2년 하셨는데 2년 동안 병원비를 3천만 원 내셨어요. 그런데 본인 부담 상한제를 몰랐어요. 신청을 안 하셨던 거죠. 작년 것은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재작년 것은 이미 기한이 지났어요. 작년 것만 신청했더니 800만 원 돌려받으셨는데 재작년 것은 못 받았어요. 재작년에도 1,500만 원 냈는데
그중에 90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1년만 진작 알았어도 900만 원 더 받았을 텐데 정말 억울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분은 70살 최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작년에 뇌졸중으로 입원 3개월 하시고 재활치료 6개월 받으셨어요. 병원비가 1년 동안 1,800만 원 나왔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해서 1,100만 원 돌려받으셨어요. 실제 부담은 700만 원. 어르신이 이거 정말 중요한 제도예요. 병원비 많이 내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안 하면 손해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분은 72살 홍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딸이 대신 알아봐줘서 신청했는데 600만 원 돌려받으셨어요. 할머니가 딸이 없었으면 나는 평생 몰랐을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런 거 어떻게 알아? 국가에서 알아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1년 동안 본인이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돌려주는 제도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상한액이 없어요. 전액 지원받으세요. 의료급여 대상자도 거의 부담이 없고요. 소득 하위 50% 이하는 1년 상한액이 약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넘게 내면 넘는 만큼 돌려받아요. 소득 50에서 70%는 약 300만 원, 70에서 90%는 약 450만 원, 90% 이상은 약 7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 하위 50% 이하 분이 1년 동안 병원비를 1,000만 원 냈다고 해볼게요. 상한액이 200만 원이니까 80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1,500만 원 냈으면 1,300만 원 돌려받고 2,000만 원 냈으면 1,800만 원 돌려받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동으로 안 돼요. 본인이 신청해야 해요. 신청 안 하면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 기한이 있어요. 해당 연도 다음 해 말까지예요. 예를 들어 2024년에 병원비 많이 내셨으면 2025년 12월 30일까지 신청하셔야 해요. 2026년 1월 1 되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병원비 많이 내신 분들 올해 안에 꼭 신청하세요. 내년 되면 영원히 못 받아요. 신청하면 보통 한두 달 안에 돌려줘요. 통장으로 입금해줘요. 정말 간단해요. 신청 안 하면 국가가 그 돈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낼 필요 없는 돈을 낸 건데 국가가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꼭 신청하세요. 병원비 많이 내신 분들 올해 병원비 영수증 모아두셨다가 내년 초에 꼭 신청하시고요. 하지만 본인 부담 상한제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꼭 알아야 할 사실. 기초연금입니다. 재산 있어서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그게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분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73살 안미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집이 한 채 있으세요. 시세가 3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요. 그래서 나는 재산 있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아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동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대요. 할머니, 기초연금 신청 안 하셨네요.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나는 집 있어서 못 받아요 라고 하니까 집 한 채는 공제돼요. 할머니는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래요. 신청했더니 정말 받으시더래요. 단독 가구라서 월 33만 원 받으세요. 1년이면 396만 원이에요. 할머니가 이걸 왜 진작 신청 안 했을까요? 65세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저는 73세에 신청했어요. 8년 동안 안 받은 거예요. 8년이면 3,168만 원인데 그 돈을 못 받았어요. 너무 억울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71살 김영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부인과 함께 사시는데 집도 있고 예금도 5천만 원 있으세요. 나는 재산 있어서 기초연금 못 받아라고 생각하셨는데 아들이 알아봐 주니까 받을 수 있더래요. 신청했더니 부부 합산 월 40만 원 넘게 받으세요. 1년이면 48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어르신이 아들이 알아봐줘서 다행이야. 나는 평생 못 받을 줄 알았어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분은 68살 이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65세부터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었는데 몰라서 70세에 신청하셨어요. 5년 동안 못 받으신 거예요. 5년이면 2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 돈을 못 받으신 거죠. 지나간 건 소급 적용 안 돼요. 신청한 달부터만 받아요. 할머니가 이런 게 있는 줄 왜 안 알려줘요? 65세 되면 편지라도 보내주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분은 70살 박철호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이 신청했더니 월 20만 원 받으시더래요.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다섯 번째 분은 72살 정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이 잘 사세요. 그래서 자식들 잘 사니까 나는 기초연금 못 받아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기초연금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봐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안 봐요. 자녀가 재벌이어도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신청했더니 받으시더래요. 월 33만 원. 1년이면 396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분은 68살 최미란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65세 때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 나는 못 받을 거야 하면서 신청 안 하셨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냥 신청이라도 해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라고 해서 신청하니까 받으시더래요. 할머니가 3년 동안 안내문 받고도 신청 안 했어요. 친구 말 듣고 신청했는데 받네요. 3년 동안 1,000만 원 넘게 못 받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뭔지 설명해 드릴까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 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아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원 이하면 받아요. 소득인 정액이 뭐냐고요? 실제 소득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예요. 재산은 집, 토지, 예금, 자동차 다 합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집 한 채는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돼요. 예를 들어 집이 3억 원이면 3억에서 1억 3,500 빼면 1억 5천. 이 1억 5천만 원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환산율이 되게 낮아요. 1년에 4% 정도만 소득으로 봐요. 1억 5천의 4%는 600만 원. 1년에 600이니까 한 달로 나누면 50만 원. 그러니까 집이 3억 원이어도 소득인 정액은 월 50만 원 정도만 추가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으신다면 소득인 정액은 60만 원 더하기 50만 원 해서 110만 원. 기준이 213만 원이니까 받을 수 있어요. 예금 5천만 원 있으면 5천만 원의 4%는 20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16만 7천 원 정도. 이것도 추가되는데 그래도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세한 계산은 복잡하니까 그냥 신청해 보세요. 주민센터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계산해줘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려줘요. 못 받을 것 같아라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세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받는 거예요. 신청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아요. 기초연금 얼마 받냐고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3만 원, 부부 가구는 최대 월 52만 8천 원 받아요. 소득이나 재산이 좀 많으면 금액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월 20만 원이면 1년에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20년이면 4,8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신청 안 하면 영원히 못 받아요. 신청만 하면 되는 돈인데 안 하는 건 정말 아까워요. 만 65세 되시는 분들 생일 지나면 바로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세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예요. 하지만 기초연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꼭 알아야 할 사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입니다. 60세 되면 바로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실수예요.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평생 받는 금액이 수천만 원, 심지어 억 단위로 차이 나요. 75살 홍동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60세에 조기 수령 신청하셨어요. 빨리 받는 게 이득이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정상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이었는데 조기 수령하니까 30% 깎여서 월 70만 원 받으세요. 그리고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지금 75세인데 여전히 월 70만 원 받으세요. 만약 65세까지 기다렸으면 월 100만 원 받았을 거예요. 70만 원이랑 100만 원의 차이가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 차이예요. 어르신이 지금까지 15년 받으셨으니까 5,400만 원 차이 나는 거죠. 앞으로 10년 더 사신다면 총 9천만 원 차이. 거의 1억 원 손해보신 거예요. 어르신이 조기 수령한 거 정말 후회돼요. 5년 기다렸으면 1억 원 더 받았을 텐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70살 김순례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반대로 연기 수령하셨어요. 65세에 안 받으시고 70세까지 기다리셨어요. 왜냐고요? 할머니가 65세 때 일을 하고 계셔서 돈이 필요 없었대요. 어차피 안 쓸 건데 나중에 더 많이 받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셨죠. 5년 연기하면 1년에 7.2%씩 증액돼요. 5년이면 36% 증액. 정상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이었으면 70세부터는 월 136만 원 받는 거예요. 할머니가 지금 70세니까 이제 막 받기 시작하셨는데 월 136만 원 받으세요. 65세 때 받았으면 100만 원이었을 거예요. 차이가 36만 원. 1년이면 432만 원. 10년이면 4,320만 원. 20년이면 8,640만 원 차이예요. 할머니가 5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평생 36만 원씩 더 받으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분은 68살 이철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62세에 조기 수령하셨어요. 3년 일찍 받으신 거죠. 3년 조기 수령하면 18% 감액돼요. 정상 수령액이 월 80만 원이었으면 65만 6천 원 받는 거예요. 어르신이 6년 동안 받으셨으니까 총 4,720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만약 65세까지 기다렸으면 아직 안 받았겠죠. 3년 일찍 받아서 4,720 받으신 건 이득인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평생 깎인 금액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70세, 80세, 90세가 돼도 65만 6천 원만 받아요. 80만 원 받을 수 있는데요. 어르신이 85세까지 사신다고 치면 23년 동안 받는 거예요. 23년 동안 월 14만 4천 원씩 덜 받으니까 총 3,972만 원 손해예요. 3년 일찍 받아서 4,720 받았는데 평생으로 치면 3,972 손해. 결국 손해인 거죠. 네 번째 분은 72살 박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친구들이 다 60세에 조기 수령했다고 해서 본인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손해더래요. 할머니가 친구들 따라 했다가 수천만 원 날렸어요. 제대로 알아보고 할 거리라고 후회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분은 68살 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연기 수령하려고 했는데 67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받기 시작하셨어요. 2년 연기했으니까 14.4% 증액. 정상 수령액이 월 90만 원이었으면 월 103만 원 받는 거예요. 어르신이 3년만 더 기다렸으면 36% 증액받았을 텐데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분은 71살 최미란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63세에 조기 수령하셨는데 2년 조기니까 12% 감액. 할머니가 2년 일찍 받아서 이득인 줄 알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손해더라고요. 65세까지 기다릴 거리라고 하셨어요. 일곱 번째 분은 65살 안영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딱 65세에 정상 수령 시작하셨어요. 조기도 연기도 안 하고 딱 맞춰서 받는 게 제일 무난해요. 욕심 안 부리는 게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조기 수령은 60세부터 64세까지 할 수 있어요. 1년 일찍 받으면 6%씩 감액돼요.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 정상 수령은 65세. 감액이나 증액 없이 정상 금액 받아요. 연기 수령은 66세부터 70세까지 할 수 있어요. 1년 늦게 받으면 7.2%씩 증액돼요. 5년 늦게 받으면 36% 증액. 그럼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요? 건강이 안 좋아서 오래 못 사실 것 같으면 조기 수령이 나아요. 빨리 받아서 쓰는 게 낫죠.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조기 수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건강하시고 돈도 여유 있으시면 연기 수령이 훨씬 유리해요. 평생 36% 더 받는 건 정말 큰 차이거든요. 손익분기점도 있어요. 60세에 조기 수령한 사람과 65세에 정상 수령한 사람을 비교하면 73세쯤 손익분기점이에요. 73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조기 수령이 이득이고 73세 이후까지 사시면 정상 수령이 이득이에요.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 넘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정상 수령이나 연기 수령이 유리한 거죠. 한번 정하면 평생 못 바꿔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주변 사람들이 조기 수령한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 상황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하지만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꼭 알아야 할 사실.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나이 들어서 거동 불편해지면 요양원 가야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어떻게 내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장기요양 등급 받으시면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75살 김동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73세에 치매 진단받으셨어요. 처음엔 집에서 가족들이 돌봤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요양원 가셨어요.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 아들이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걸 몰랐어요. 1년 동안 200만 원씩 내다가 우연히 아는 분한테 들었대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세요.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신청했더니 2등급 받으셨어요. 2등급은 국가에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지원해줘요. 어르신이 부담하는 건 20만 원만 내면 돼요. 1년 늦게 신청해서 2,160만 원 더 낸 거예요. 아들이 1년만 진작 알았어도 2천만 원 넘게 절약했을 텐데 정말 억울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78살 이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셔서 요양병원 계세요. 딸이 처음부터 장기요양 등급 신청했어요. 1등급 받으셨어요. 1등급은 국가에서 거의 다 지원해줘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만 본인 부담하시면 돼요.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250만 원인데 20만 원만 내니까 한 달에 230만 원 절약하는 거예요. 1년이면 2,760만 원, 3년이면 8,280만 원 절약이에요. 딸이 처음부터 신청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거 모르고 전액 냈으면 우리 가족 파산했을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분은 72살 박철호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파킨슨병이 있으신데 증상이 좀 있지만 거동은 하세요. 나는 요양원 갈 정도는 아니니까 장기요양 등급 못 받아라고 생각하셨는데 친구가 그래도 신청해봐. 등급 낮게라도 받으면 도움되라고 해서 신청하셨어요. 5등급 받으셨어요. 5등급은 낮은 등급인데 그래도 제가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이런 서비스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지원받으세요. 어르신이 5등급이라도 받으니까 정말 도움돼요. 혼자였으면 이런 서비스 못 받았을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분은 68살 정밀한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남편분이 치매인데 증상 초기일 때 바로 신청하셨어요. 인지지원 등급 받으셨어요. 치매 초기 분들을 위한 등급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지원받으세요. 할머니가 초기에 신청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중에 증상 심해지면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올라가니까 계속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분은 74살 최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는데 3년 동안 장기요양 등급 모르고 전액 냈어요. 3년 동안 한 달에 200만 원씩 총 7,200만 원 내셨어요. 나중에 알고 신청했는데 1등급 받으시더래요. 그 전에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소급 적용 안 돼요. 7,200만 원을 그냥 날린 거예요.
할머니가 3년 동안 모르고 7,200 날렸어요. 이걸 진작 알았으면 어머니 요양비로 1,000만 원도 안 들었을 텐데. 정말 억울해요 라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여섯 번째 분은 71살 홍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남편분이 거동이 불편하신데 아직 요양원 갈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신청 안 하셨어요. 2년 후에 증상이 더 심해져서 요양원 가셨는데 그때서야 신청하셨어요. 2년 동안 집에서 간병하면서 간병인 고용했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었어요. 2년이면 7,200만 원. 만약 진작 신청해서 제가 서비스 받았으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들었을 거예요. 2년이면 1,200만 원. 6천만 원 차이 나는 거죠. 할머니가 2년만 일찍 신청했어도 6천만 원 절약했을 텐데 왜 진작 안 했을까요? 라고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장기요양 등급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서 등급을 매겨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이 있어요. 1등급이 가장 중증이고 5등급이 가장 경증이에요.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초기 분들 위한 거고요. 등급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요. 1등급은 한 달에 약 1,500만 원 정도 한도로 지원받아요. 요양시설 이용하면 본인 부담이 한 달에 20만 원 정도만 내면 돼요. 2등급은 한 달에 약 1,300만 원 정도 한도. 본인 부담 40만 원 정도. 3등급은 한 달에 약 1,100만 원 한도. 본인 부담 60만 원 정도. 4등급, 5등급은 주로 제가 서비스 받아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이런 거요.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받아요.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심사해요. 어르신 상태 보고 가족한테 질문하고 등급 매겨요. 한 달 정도 걸려요. 등급 나오면 바로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요.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증상 있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아직 심하지 않아서라고 미루지 마세요. 일찍 신청해서 등급 받아두는 게 좋아요. 등급 안 나올 것 같아도 일단 신청해 보세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나오면 혜택 받는 거예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예요. 소급 적용 안 되니까 신청하기 전에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증상 있으신 분들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미루지 마시고요. 하지만 장기요양 등급보다 생명을 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꼭 알아야 할 사실. 건강검진 추가 항목입니다. 국가건강검진만 받으면 되지 뭐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국가검진만으로는 부족해요. 놓치는 암들이 많거든요. 71살 안미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매년 국가건강검진 받으셨어요. 2년 전까지 다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기침이 계속 나더래요. 병원 가니까 폐암사기래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흡연하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네, 30년 피웠어요 라고 하시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흡연자는 저선량 폐 CT를 정기적으로 찍으셔야 해요. 국가검진의 흉부 엑스레이로는 초기 폐암 발견 안 돼요 라고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그걸 왜 진작 안 알려줬어요. 매년 검진 받으면서 다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니까 엑스레이로는 정상이었어요. CT 찍어야 보여요 라고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폐 CT를 매년 찍었으면 1기나 2기에 발견했을 텐데 사기까지 와서 발견하니까 치료도 어렵고 돈도 엄청 들어요. 검사비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수천만 원 쓰게 됐어요 라고 후회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68살 김영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목에 혹이 만져져서 병원 가니까 갑상선암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갑상선암은 초음파로만 발견돼요. 국가검진에는 갑상선 초음파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래요. 어르신이 그럼 매년 검진 받을 때 갑상선 초음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네, 비용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예요. 매년 한 번씩 찍으시면 조기 발견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래요. 어르신이 10만 원 아끼려다가 갑상선암 늦게 발견해서 수술하고 치료비로 1,0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진작 초음파 찍을 거리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분은 72살 이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배가 불편해서 병원 가니까 췌장암이래요. 이미 사기. 의사 선생님이 췌장암은 증상 없이 진행돼요. 복부 초음파나 CT를 정기적으로 찍어야 조기 발견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국가검진에 복부 초음파 없나요? 라고 물으니까 66세 이상은 복부 초음파가 국가검진에 포함돼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70세 때 받으셨을 때 췌장은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췌장은 초음파로 보기 어려워요. CT가 더 정확해요. 라고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CT를 매년 찍었으면 조기 발견했을 텐데 검사비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생명을 잃게 됐어요. 라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네 번째 분은 70살 박철호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족력이 있으신 거죠. 어르신이 걱정돼서 병원 가서 뇌 MRI 찍었어요. 그랬더니 뇌혈관에 동맥류가 발견됐어요. 터지기 전 단계. 의사 선생님이 지금 수술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터졌으면 사망하거나 큰 후유증 남았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래요. 어르신이 수술 받으시고 괜찮아지셨어요. 가족력 있으면 뇌 MRI 꼭 찍어야 해요. 이거 안 찍었으면 터져서 죽었을 거예요. 검사비 100만 원으로 생명 구한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분은 68살 정밀한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자궁암 검진을 안 받으셨어요. 폐경했으니까 괜찮겠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출혈이 있어서 병원 가니까 자궁암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폐경 후에도 자궁암 검진 받으셔야 해요. 국가검진에 자궁경 부암 검사 있으니까 꼭 받으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귀찮아서 안 받았는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검진만 받았어도 조기 발견했을 텐데라고 후회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분은 74살 최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남편분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족력이 있으신 거죠. 할머니가 걱정돼서 매년 대장 내시경 받으세요. 작년에 용종 발견돼서 제거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놔뒀으면 암으로 발전했을 거예요. 잘 발견하셨어요. 라고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가족력 있으면 정기적으로 내시경 받아야 해요. 국가검진은 5년에 한 번인데 저는 매년 받아요. 비용 들어도 안전한 게 최고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분은 71살 홍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전립선암 검진을 받으셨어요. 피검사로 전립선 수치 확인하는 거요. 수치가 높게 나와서 조직 검사했더니 전립선암 1기. 조기 발견해서 수술하시고 완치하셨어요. 어르신이 국가검진에 전립선 검사 없어요. 제가 따로 추가해서 받았는데 그게 생명 구했어요. 남자분들은 전립선 검사 꼭 받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분은 70살 안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유방암 검진을 매년 받으세요. 국가검진은 2년에 한 번인데 할머니는 매년 받으세요. 작년에 조기 유방암 발견해서 치료하셨어요. 2년에 한 번이면 늦을 수도 있어요. 매년 받으니까 조기 발견했어요. 검사비 10만 원으로 생명 구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국가 건강검진만으로는 부족해요. 추가해야 할 필수 검사가 있어요. 첫째, 저선량 폐 CT. 흡연자나 흡연 경력 있으신 분은 필수예요. 1년에 한 번씩 찍으세요. 비용이 10만 원 정도예요. 둘째, 갑상선 초음파. 국가검진에 없어요. 추가하세요. 비용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셋째, 복부 초음파 또는 복부 CT. 췌장, 간, 신장, 담낭 이런 거 보는 거예요. 특히 가족력 있으면 CT 권장해요. 비용이 15만 원에서 30만 원. 넷째, 뇌 MRI. 가족력 있으면 꼭 받으세요. 뇌졸중, 뇌출혈 가족력 있으시면요. 비용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비싸지만 생명 구해요. 다섯째, 전립선 검사. 남자분들은 꼭 받으세요. 피검사예요. 비용이 3만 원 정도. 여섯째, 대장 내시경. 국가검진은 5년에 한 번인데 가족력 있으면 매년 받으세요. 일곱째, 유방 초음파나 유방 촬영. 여자분들은 국가검진 2년에 한 번인데 가족력 있으면 매년 받으세요. 다 합치면 비용이 50만 원 정도 들어요. 비싸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조기 발견과 말기 발견의 차이가 수천만 원이에요. 조기 발견하면 수술 한 번에 1,000만 원 정도로 완치돼요.
말기에 발견하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다 해서 수천만 원, 억 단위 들어가요. 50만 원으로 생명 구하는 거예요. 절대 아깝지 않아요. 매년 검진 받으실 때 추가 항목 꼭 넣으세요. 특히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필수예요. 하지만 건강검진보다 더 큰 돈 차이가 나는 게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꼭 알아야 할 사실. 집 처분 시기입니다. 집 팔 때 언제 팔든 똑같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타이밍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억 단위로 차이 나요. 72살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집이 두 채 있으셨어요. 살던 집 하나, 투자용 집 하나. 작년에 투자용 집을 파셨어요. 3억에 사서 6억에 파셨으니까 차익이 3억. 양도세가 나오겠죠? 그런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1억 5천만 원 나왔어요. 차익의 절반이에요.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이에요. 어르신이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라고 물으니까 다주택자는 중과세예요. 세율이 60% 넘게 적용돼요 라고 하더래요. 어르신이 억울해서 세무사한테 상담했어요. 세무사가 1년만 일찍 팔았으면 1억 절약했을 거예요. 작년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완화됐거든요. 그 전에 팔았으면 세금이 5천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래요. 어르신이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1억 더 냈어요. 1년 차이로 1억이에요. 정말 억울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70살 이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살던 집을 팔고 자녀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집을 팔면서 일시적 이가구 혜택을 받으셨어요. 일시적 이가구가 뭐냐면 새 집 사고 3년 이내에 기존 집 팔면 양도세 안 내도 돼요. 할머니는 새 집 안 사셨는데요. 자녀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자녀한테 집을 증여하셨어요. 증여도 새 집 취득으로 인정돼요. 그래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집 팔면 일시적 이가구 혜택 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2년 후에 파셔서 양도세 한 푼도 안 냈어요. 만약 증여하기 전에 팔았으면 양도세 5천만 원 냈을 거예요. 타이밍 잘 잡아서 5천만 원 절약하신 거죠. 세 번째 분은 73살 박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집을 자녀한테 상속할지, 증여할지 아니면 팔아서 현금으로 물려줄지 고민하셨어요. 세무사한테 상담했더니 시뮬레이션 결과가 놀라웠대요. 상속하면 상속세 1억 원, 증여하면 증여세 8천만 원,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면 양도세 5천만 원 더하기 증여세 6천만 원에서 총 1억 1천만 원. 가장 유리한 건 생전 증여였어요. 8천만 원만 세금 내면 되는 거죠. 할머니가 세무사 상담 안 받았으면 그냥 상속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2천만 원 더 냈을 거예요. 상담비 100만 원 들여서 2천만 원 절약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분은 68살 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70세 되기 전에 집을 파셨어요. 왜냐고요? 고령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때문이에요. 70세 이상이 10년 이상 보유한 집 팔면 세금 감면이 커요. 어르신이 69세에 팔아서 양도세 3천만 원 냈는데 1년만 기다려서 70세에 팔았으면 2천만 원만 냈을 거예요. 1천만 원 차이. 어르신이 1년만 기다릴 걸. 급하게 팔 필요 없었는데 타이밍 잘못 잡아서 1천만 원 더 냈어요 라고 후회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분은 71살 최미란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집 두 채를 동시에 파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팔면 둘 다 양도세 나와요. 하나를 먼저 팔고 1년 후에 나머지 하나 팔면 일시적 일가구로 인정돼서 세금 절약할 수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몰라서 동시에 파는 바람에 양도세 2억 더 냈어요. 세무사한테 상담받았으면 절약했을 텐데. 여섯 번째 분은 74살 홍길동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집을 팔아서 요양원비로 쓰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팔면 양도세가 7천만 원 나온대요. 세무사가 자녀한테 증여하시고 자녀가 팔게 하세요. 그럼 세금 3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라고 조언하시더래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4천만 원 절약됐어요. 어르신이 전문가 상담 받길 정말 잘했어요. 상담비 200만 원 들여서 4천만 원 절약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분은 70살 안영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팔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세무사가 지금 팔면 양도세 폭탄이에요.
2년만 더 보유하시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아서 세금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라고 하시더래요. 어르신이 2년 기다렸다가 파셨어요. 양도세가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2년 기다려서 5천만 원 절약하신 거죠. 8번째 분은 72살 김순례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집을 상속받으셨는데 바로 파셨어요. 상속받은 집은 5년 보유하면 양도세 감면이 커요. 그런데 할머니가 급하게 바로 파는 바람에 양도세 2천만 원 더 냈어요. 할머니가 5년만 기다릴 걸. 급할 것도 없었는데 2천만 원 더 냈어요 라고 후회하셨습니다. 9번째 분은 68살 이철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전문가 상담 없이 혼자 판단해서 집 파셨어요. 나중에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타이밍을 정말 잘못 잡으셨네요. 세금을 6천만 원이나 더 내셨어요. 상담받고 하셨으면 절약했을 텐데라고 하시더래요. 어르신이 상담비 200만 원 아끼려다가 6천만 원 더 냈어요. 정말 후회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집 처분은 타이밍이에요.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1천만 원, 수천만 원, 억 단위로 차이 나요. 다주택자 중과세, 일시적 2가구, 고령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상속 BS 증여. 이런 제도들 잘 활용하면 세금 엄청 절약할 수 있어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상담비 100만 원, 200만 원 들어도 수천만 원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집 2채 이상 있으신 분, 집값이 많이 오른 분, 자녀한테 물려주려는 분, 꼭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타이밍 잘못 잡으면 평생 후회해요. 타이밍 잘 잡으면 수천만 원 절약해요. 하지만 집 처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인생 문제예요. 7번째로 꼭 알아야 할 사실. 자녀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 들면 자식들이 모실 거야. 우리 자식들은 효자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78살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자녀가 셋 있으세요. 다들 잘 살아요. 나중에 자식들 집에서 편하게 살겠지 하셨죠. 그런데 75세 때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큰아들 집으로 가셨어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는데 3개월 지나니까 며느리 표정이 안 좋아지더래요. 아버지,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도 좋은 데 많대요. 돌려서 나가라는 거였어요. 어르신이 섭섭해서 둘째 아들 집으로 가셨어요. 여기도 비슷했어요. 석 달 만에 아버지, 형님 집에 계시는 게 어때요? 결국 셋째 딸 집으로 가셨는데 여기도 6개월 만에 아버지, 요양원 알아봤어요. 좋은 데예요. 어르신이 결국 요양원 가셨어요. 자녀 셋 다 잘 사는데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거예요. 어르신이 눈물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자식들한테 의지하려고 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자식들도 자기 생활이 있고 며느리 사위 눈치 봐야 하고 나를 모실 여유가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요양원 준비할 걸 그랬어요. 2번째 분은 74살 이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딸이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라고 해서 가셨어요. 처음에는 딸이 정말 잘해줬어요. 그런데 1년 지나니까 딸이 지치더래요. 직장 다니면서 엄마 돌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이랑 싸우기 시작했어요. 당신 장모 모시느라 나는 언제까지 고생해야 돼? 딸이 중간에서 힘들어했어요. 결국 할머니가 나 요양원 갈게. 너희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셨어요. 딸이 미안해요. 엄마라고 울더래요. 할머니가 딸이 안 모시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더라고요.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노인 모셔요. 나도 이해해요.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준비할 걸 그랬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3번째 분은 71살 정밀한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아들 셋이 있으신데 형제들끼리 서로 떠넘기더래요. 형님이 모셔야죠. 큰아들이잖아요. 나는 집이 좁아. 동생 집이 넓잖아. 나는 애들 키우느라 바빠. 막내가 모셔.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할머니가 차라리 요양원 갈게. 너희끼리 싸우지 말라고 하셨대요.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형제 사이만 나빠지고 차라리 요양원에서 편하게 사는 게 낫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4번째 분은 70살 최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아들 집에서 1년 사셨는데 손주들이 불편해하더래요.
할머니 때문에 친구 못 데려와. 할머니 방 써서 나는 동생이랑 같이 써야 해. 손주들이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주들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나왔어요. 요양원이 더 편해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분은 72살 홍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처음부터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겠다 하시고 요양 자금 준비하셨어요. 70세에 요양원 들어가셨는데 정말 편하시대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며느리 사위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아요.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 면회 와서 안부만 물어보고 가요. 서로 부담 없고 좋아요라고 하셨어요. 여섯 번째 분은 68살 안밀한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친구들이 자식 집에서 고생하는 거 보고 배우셨대요. 나는 절대 자식한테 안 의지해. 요양원 자금 미리 준비해 둘 거야. 지금 월 200만 원씩 요양 자금 적금 들고 계세요. 10년 모으면 2억 4천 모여요. 그 돈으로 요양원 10년은 다닐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고 독립적으로 살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분은 73살 김영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요양원 95% 통계를 아세요.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통계 보니까 95%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대요. 자녀 집에서 돌아가신 분은 5%밖에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르신이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말고 요양원 갈 준비를 해야 해요. 그게 현실적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분은 70살 이철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자녀들이 아버지, 저희가 모실게요. 라고 하는데도 아니야. 나는 요양원 갈 거야. 라고 하세요. 너희들 바쁜데 어떻게나 모셔. 맞벌이 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부모까지 모시면 너희가 쓰러져. 나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살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셨대요. 자녀들이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하니까 죄송할 게 뭐 있어. 요즘 시대는 그게 당연한 거야. 나도 이해해라고 하셨답니다. 아홉 번째 분은 71살 박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자녀와 적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이 정도가 딱 좋아요. 너무 자주 보면 서로 부담돼요. 적당한 거리가 최고예요. 라고 하셨어요. 열 번째 분은 68살 정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독립적인 노후를 설계하셨어요. 요양 자금 준비하고 건강 관리하고 친구들이랑 취미 생활하고 자식들한테 의지 안 하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준비 중이에요. 자식들은 가끔 만나서 밥 먹는 사이로 지내면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세요. 요즘 시대의 자녀가 부모 모시기 정말 어려워요.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에요.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부모 모셔요? 며느리나 사위가 싫어해요. 손주들도 불편해해요. 형제가 여럿이면 서로 떠넘기기 바빠요. 형이 모셔, 동생이 모셔. 싸우기만 해요. 통계가 말해줘요. 95%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셔요. 자녀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자식들은 달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준비하세요. 요양 자금 준비하세요. 한 달에 200만 원씩 10년이면 2억 4천만 원 필요해요. 지금부터 모으세요. 요양시설 미리 알아보세요. 좋은 요양원은 대기자가 많아요. 미리 알아보고 예약해 두세요. 독립적으로 사세요. 자녀한테 의지하지 말고 본인 인생 본인이 책임지세요. 자녀와는 적정 거리 유지하세요. 너무 자주 보면 서로 부담돼요. 일주일에 한 번 통화, 한 달에 한 번 만남. 이 정도가 딱 좋아요. 기대 말고 준비하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노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병원비 많이 내셨으면 신청하세요. 수백만 원 돌려받아요. 둘째,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분들 많아요. 신청만 하면 월 33만 원. 셋째, 국민연금 수령 시기. 언제 받느냐에 따라 평생 수천만 원 차이. 넷째, 장기요양 등급. 늦게 신청하면 수백만 원 손해. 다섯째, 건강검진 추가 항목. 50만 원으로 생명 구해요. 여섯째, 집 처분 시기. 타이밍 잘못 잡으면 세금 폭탄. 일곱째, 자녀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현실은 요양원이에요.
오늘 당장 확인하고 실천하실 것들 체크리스트 드릴게요. 첫째, 작년에 병원비 많이 내셨나요?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하세요. 올해 안에 하셔야 해요. 둘째, 만 65세 이상이신가요? 기초연금 신청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내일 당장 주민센터 가세요. 셋째,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으실 건가요? 조기 수령 고민 중이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넷째, 거동 불편하시거나 치매 증상 있으신가요?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하세요. 미루지 마시고요. 다섯째, 올해 건강검진 받으실 때 추가 항목 넣으세요. 특히 가족력 있으신 분들. 여섯째, 집 처분 계획 있으신가요? 세무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일곱째, 자녀한테 의지하려고 하셨나요? 요양 자금 준비하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정보 얻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활용하세요. 본인 부담 상한제, 장기요양 등급 다 여기서 신청 가능해요. 주민센터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복지 혜택 상담해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활용하세요. 예상연금액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집 처분이나 증여는 전문가 도움 필수예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상담비 몇십만 원 들어도 수천만 원 절약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금 총정리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정말 많아요.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모르셨던 거 있으신가요? 혹시 이미 활용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노후 되시기를, 알아야 할 건 다 알고 받을 건 다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보 잘 챙기시고 혜택 다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현실적이지만 꼭 아셔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 건강할 때는 절대 모르는 진실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뵌 한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73살 박영수 어르신인데요. 평생 모은 돈이 2억 원 있으셨어요. 은퇴하시고 이 돈이면 노후 걱정 없겠다 하셨죠. 그런데 70세 되던 해 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바로 수술. 중환자실 일주일, 일반 병실 한 달. 퇴원하셨지만 왼쪽 몸을 못 쓰셔서 재활치료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에 통장을 보니까 2억이 1억 5천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5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어르신이 충격받으셔서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갈 줄 몰랐어요. 이게 다 무슨 돈이에요? 라고 하셨대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재활치료 6개월, 간병인 비용, 약값, 물리치료, 한의원. 1년 후에는 통장에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2억이 1년 만에 5천으로 줄어든 겁니다. 지금은 3년째인데요. 돈이 다 떨어져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셨어요.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다 사라지고 이제는 빚까지 지게 된 거죠. 어르신이 눈물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아프면 돈이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지. 은퇴 자금 2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1년도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많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건강할 때는 나는 괜찮겠지 하세요. 병원비, 보험 있으니까 괜찮아 하시죠. 그런데 막상 아프고 나면 현실이 달라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아프기 시작하면 돈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7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뵌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특히 7번째 단계는 정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평생 모은 재산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 집까지 잃게 됩니다. 한 분은 2단계에서 3억 원을 쓰셨어요. 자녀들한테 물려줄 유산은커녕 빚만 남기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 이상하네? 첫 증상과 검사 비용입니다. 병은 갑자기 오지 않아요. 작은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요즘 좀 이상한데?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이런 느낌으로요. 71살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작년 봄에 요즘 자꾸 어지러워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죠. 그런데 한 달 지나도 계속 어지러우니까 동네 병원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 재고 피 검사하고 심전도 찍어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기본 검사비 10만 원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는데 할머니 이상한 게 보여요.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겁이 나셨죠. 뭐가 이상한데요? 물으니까 저희는 정확히 모르니까 큰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라고만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종합병원 갔어요. 거기서 또 검사. CT 찍고 MRI 찍고 혈액 검사 종합으로 하고 이번엔 80만 원 나왔습니다. 결과 나오니까 대학병원 가서 더 정밀하게 봐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그럼 저 뭐예요? 큰 병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봐야 해요 라고만 하세요. 대학병원 갔어요. 거기서 또 검사. CT 한 번 더, MRI 한 번 더, 특수 혈액 검사, 초음파. 이번엔 120만 원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한 달 동안 검사만 3군데 병원에서 받으셨어요. 총 210만 원 들었습니다. 아직 진단도 안 나왔는데요. 결과 나왔어요. 할머니, 뇌에 작은 종양이 있어요. 수술해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 말 듣고 기절할 뻔했대요. 두 번째 분은 75살 이철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소화가 안 되네 하셨어요. 한두 달 그냥 참으셨죠. 그런데 체중이 5kg이나 빠지니까 이건 좀 이상한데 하셔서 병원 가셨어요. 동네 병원에서 내시경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내시경 비용이 15만 원. 결과 나왔는데 위에 뭔가 있어요. 조직검사 보내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래요. 조직검사 10만 원. 일주일 후에 결과 나왔어요. 큰 병원 가보세요. 정확한 진단은 거기서 받으셔야 해요. 어르신이 덜컥 겁이 나셨죠. 대학병원 갔어요. 거기서 또 내시경, CT, 피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60만 원 나왔습니다. 결과는 위암 2기였어요. 어르신이 한 달 동안 검사비로 85만 원 쓰셨습니다. 그리고 수술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죠. 세 번째 분은 68살 박미란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숨이 차는 것 같아라고 하셨어요. 계단만 올라가면 헉헉거리시더래요. 동네 병원 가니까 심전도 찍고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8만 원 나왔어요. 심장이 좀 이상해 보이니까 큰 병원 가보세요. 종합병원 갔어요. 심장 초음파, 운동 부하 검사, 관상 동맥 CT. 130만 원 나왔습니다. 협심증이에요. 스텐트 시술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한 달 동안 검사비로 138만 원 쓰셨어요. 그리고 시술비가 10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네 번째 분은 70살 정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계속 아파라고 하셨어요. 파스 붙이고 참으셨는데 3개월 지나도 안 나으니까 병원 가셨어요. 엑스레이 찍으니까 MRI 찍어보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MRI 60만 원. 디스크예요. 수술 고려해야겠어요. 할머니가 다른 병원도 가보셨어요. 거기서 또 MRI 60만 원. 수술하세요. 또 다른 병원 가셨어요. 또 MRI 60만 원. 수술이 최선이에요. 할머니가 석 달 동안 검사비로 200만 원 넘게 쓰셨어요. 그리고 수술비가 1,5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분은 72살 최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요즘 소변 보기가 힘들어라고 하셨어요. 비뇨기과 가니까 전립선 검사해보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피검사, 초음파, 조직검사. 50만 원 나왔어요. 전립선암 의심되니까 큰 병원 가세요. 대학병원 갔어요. MRI, 뼈 스캔, 피검사 종합. 100만 원 나왔습니다. 전립선암 3기예요. 수술하거나 방사선 치료하셔야 해요. 어르신이 한 달 동안 검사비로 150만 원 쓰셨어요. 그리고 치료비가 수천만 원 나올 거예요 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이래요. 증상 느껴서 병원 가고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아직 치료도 안 시작했는데 100만 원, 200만 원씩 나가요. 아직 진단도 확실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돈이 나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정확한 진단 받으려면 여러 검사해야 하고 검사마다 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지출은 진단받고 나서부터예요. 두 번째 단계. 진단 후 본격 치료가 시작됩니다. 검사 끝나고 진단받으면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돈이 정말 빨리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철수 어르신, 위암 2기 진단받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수술 예약 잡고 입원하셨어요. 수술비가 800만 원 나왔습니다. 보험 적용돼서 본인 부담은 240만 원. 생각보다 적내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수술 후에 항암 치료하셔야 한대요. 항암 치료가 6개월 동안 2주일에 한 번씩 총 12번. 한 번 항암 치료에 300만 원 나와요. 보험 적용되면 90만 원 본인 부담. 12번이면 1080만 원입니다. 수술비 240 더하면 총 1320만 원. 그런데 항암 부작용 때문에 응급실 3번 갔어요. 한 번에 50만 원씩 150만 원. 항암 부작용 약값 한 달에 30만 원씩 6개월이면 180만 원. 총 1650만 원. 어르신이 6개월 만에 1650만 원 쓰셨어요. 어르신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보험 들어둔 게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3천만 원 넘게 나갔을 거야. 그런데 항암 치료가 끝난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추적 검사 계속 받으셔야 해요. 라고 하시더래요. 두 번째 분은 박미란 할머니,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 받으셨죠? 시술비가 1000만 원 나왔어요. 보험 적용되면 300만 원 본인 부담. 그런데 스텐트가 한 개가 아니라 3개 넣으셔야 한대요. 한 개당 1000만 원이니까 3000만 원. 본인 부담 900만 원. 거기에 입원비 일주일 100만 원. 퇴원 후 약값 한 달에 15만 원씩 평생 먹어야 해요.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할머니가 시술 받고 3개월 동안 1000만 원 넘게 쓰셨어요. 그리고 평생 약 먹으면서 돈 계속 나가는 거죠. 세 번째 분은 정영희 할머니, 디스크 수술 받으셨죠? 수술비가 1500만 원 나왔어요. 보험 적용되면 450만 원 본인 부담.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보험 적용 수술은 재료가 구형이에요. 신형 재료 쓰시려면 비급여로 하셔야 해요. 라고 하시더래요. 비급여로 하면 1500만 원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할머니가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좋은 재료로 해야 제발 안 하겠지 하시면서 1500만 원 내셨어요. 거기에 입원비 2주일 300만 원. 재활치료 3개월 450만 원. 총 2250만 원 쓰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평생 모은 돈에서 2250배니까 남은 돈이 별로 없네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네 번째 분은 최동수 어르신, 전립선암 3기 진단받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시거나 방사선 치료하셔야 해요. 라고 하셨어요. 어르신이 방사선 치료 선택하셨어요. 방사선 치료가 6주 동안 일주일에 5회씩 총 30회. 한 회에 100만 원씩 3천만 원입니다. 보험 적용되면 900만 원 본인 부담. 거기에 호르몬 치료 병행해야 한대요. 호르몬 주사 3개월에 한 번씩, 한 번에 150만 원. 2년 동안 8번 맞으면 1200만 원. 총 2100만 원. 어르신이 1년 동안 2100만 원 쓰셨어요. 다섯 번째 분은 73살 홍길동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무릎 관절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 받으셨어요. 한쪽 무릎 수술비가 800만 원. 보험 적용되면 240만 원. 그런데 양쪽 다 해야 한대요. 480만 원. 입원비 한 달 400만 원. 재활치료 6개월 900만 원. 총 1780만 원 쓰셨습니다. 여섯 번째 분은 71살 안미란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유방암 진단받으셨어요. 수술비 1000만 원, 본인 부담 300만 원. 항암 치료 6개월 1000만 원. 방사선 치료 6주 600만 원. 호르몬 치료 5년 2000만 원. 총 3900만 원. 할머니가 5년 동안 3900만 원 쓰셨어요. 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가 이래요. 진단받고 본격 치료 시작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나가요. 보험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물론 보험 있으면 도움돼요.
그런데 보험으로도 커버 안 되는 게 많아요.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이런 건 보험 적용 안 돼요.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죠. 실손보험 있어도 한도가 있어요. 1년에 5천만 원, 평생 3억 원 이런 식이에요. 큰 병 걸리면 금방 한도 찹니다. 그리고 이건 치료 시작 단계일 뿐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입원하고 나서부터예요. 세 번째 단계. 입원과 간병의 늪입니다. 수술하거나 큰 치료 받으면 입원해야 해요. 입원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75살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 일주일, 일반 병실 3주일 계셨어요. 중환자실 하루 비용이 200만 원이에요. 일주일이면 1,400만 원. 보험 적용되면 420만 원 본인 부담. 일반 병실은 하루 10만 원. 3주일이면 210만 원. 보험 적용되면 63만 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간병인이 필요해요. 어르신이 반신불수가 되셔서 혼자 못 움직이시거든요. 간병인비가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이건 보험 적용 안 돼요. 100% 본인 부담. 어르신이 이번 한 달 동안 간병인비로 450만 원 쓰셨어요. 거기에 입원비 483만 원 더하면 총 933만 원. 한 달 입원에 933만 원. 거의 1,000만 원이에요. 어르신 아들이 간병인비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교대로 간병하자고 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 둘이서 교대로 병원 와서 간병했죠. 그런데 한 달 하니까 다들 지쳤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병원 와서 간병하니까 몸이 못 버티는 거예요. 며느리는 직장까지 그만뒀어요. 결국 다시 간병인 고용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간병하는 건 한계가 있더래요. 두 번째 분은 73 이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대장암 수술 받으시고 입원 2달 하셨어요. 일반 병실 하루 10만 원, 2달이면 600만 원. 보험 적용되면 180만 원. 간병인비 하루 15만 원, 2달이면 900만 원. 총 1,080만 원. 입원 2달에 1,080만 원 쓰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입원 중에 욕창이 생겼어요. 간병인이 자주 체위 변경을 안 해줘서요. 욕창 치료에 300만 원 추가로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간병인비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2달에 900만 원이면 1년이면 5,400만 원이에요. 누가 그 돈을 감당해요? 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분은 70살 박철호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척추 수술 받으시고 입원 3달 하셨어요. 입원비 3달 900만 원. 보험 적용되면 270만 원. 간병인비 3달 1,350만 원. 총 1,620만 원. 어르신이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요. 요즘 간병인이 부족해서 구하려면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해요. 급하게 구하면 하루 20만 원씩 달라고 해요 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 분은 68살 정미숙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남편분이 암투병 중이신데 입원 6개월 하셨어요. 간병인비만 6개월에 2,700만 원. 입원비까지 합치면 3,300만 원 넘게 나갔어요. 할머니가 우리 저축한 돈 8천만 원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절반 날아갔어요. 이러다가 퇴원도 못하고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분은 72살 최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남편분이 중환자실에 3달 계셨어요. 중환자실 하루 200만 원, 3달이면 1억 8천만 원. 보험 적용되면 5,400만 원 본인 부담. 3달 만에 5,400만 원 쓰신 거예요. 할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안 그러면 치료비를 못 내요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분은 74살 홍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입원하시면서 1인실을 쓰셨어요. 3인실, 6인실은 시끄럽고 불편해서 못 쓰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1인실 쓰셨는데 하루 3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900만 원. 1인실료는 보험 적용 안 돼요. 전액 본인 부담. 할머니가 2달 입원하시면서 1인실료만 1,800만 원 쓰셨어요. 일곱 번째 분은 71살 안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입원하시면서 재활치료도 병행하셨어요. 재활치료가 하루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석 달이면 450만 원. 이것도 일부는 비급여라서 본인 부담이 크더래요. 여러분, 세 번째 단계가 이래요. 입원하면 입원비, 간병인비, 재활비, 식대, 소모품비. 온갖 비용이 다 나가요. 간병인비가 특히 무서워요. 하루 15만 원이면 한 달에 450만 원, 1년이면 5,400만 원이에요. 이게 보험 적용 안 되니까 전액 본인이 내야 하는 거죠. 가족이 간병하면 되지 않냐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가족들도 일해야 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한 달 이상 못 버텨요. 그리고 퇴원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퇴원해도 계속 병원 다녀야 하고 약 먹어야 하고 재활치료 받아야 해요. 돈이 계속 나가는 거죠. 하지만 이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만성질환이에요. 네 번째 단계. 만성질환 관리의 평생 부담입니다. 암이나 큰 수술은 치료하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만성질환은 달라요. 완치가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해요. 71살 김동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당뇨 진단 받으셨어요. 60세 때요. 의사 선생님이 평생 약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석 달에 한 번씩 검사 받으러 오세요 라고 하셨어요. 어르신이 한 달에 약값 10만 원 나가요. 석 달에 한 번 검사비 20만 원. 한 달로 환산하면 약 6만 7천 원. 합치면 한 달에 16만 7천 원. 1년이면 200만 원. 10년이면 2천만 원입니다. 어르신이 지금 71살이니까 60부터 11년 동안 2,200만 원 쓰신 거예요. 앞으로 20년 더 사신다면 총 6,200만 원 쓰게 됩니다. 당뇨 하나로요. 그런데 어르신이 작년에 고혈압까지 생겼어요. 고혈압 약 한 달에 8만 원. 1년이면 96만 원. 20년이면 1,920만 원. 당뇨 6,200에 고혈압 1,920 더하면 총 8,120만 원입니다. 두 가지 만성질환으로 평생 8천만 원 넘게 쓰는 거예요. 어르신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약 없이는 못 살아요. 약 안 먹으면 혈당 올라가고 혈압 올라가고 평생 약국에 세금 내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분은 73살 이영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 받으세요. 투석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5만 원씩 45만 원. 한 달이면 180만 원이에요. 보험 적용되면 본인 부담이 한 달에 54만 원 정도. 1년이면 648만 원. 10년이면 6,480만 원입니다. 할머니가 지금 68세 때부터 투석 시작하셨으니까 5년째예요. 3,240만 원 쓰셨어요. 앞으로 10년 더 투석 받으신다면 총 9,720만 원, 거의 1억 원 쓰게 됩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투석 받으러 병원 가는 게 일이에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거의 병원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계속 나가고. 세 번째 분은 70살 박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심장질환이 있으셔서 한 달에 약값 50만 원 나가요. 석 달에 한 번 검사 받으러 가시면 100만 원. 한 달로 환산하면 33만 원. 합치면 한 달에 83만 원. 1년이면 996만 원. 10년이면 9,960만 원, 거의 1억 원입니다. 할머니가 심장약은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빼먹으면 생명이 위험해요. 그래서 아무리 돈 없어도 약은 꼭 사 먹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 분은 68살 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관절염이 심하셔서 한 달에 주사 4대씩 맞으세요. 주사 한 대에 15만 원. 4대면 6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 10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어르신이 주사 안 맞으면 너무 아파서 못 걸어요. 그래서 비싸도 맞아요. 그런데 1년에 720씩 나가니까 저축은 꿈도 못 꿔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분은 72살 최미란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골다공증이 심하셔서 1년에 2번 주사 맞으세요. 주사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200만 원. 10년이면 2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칼슘제, 비타민 DD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총 3,200만 원. 할머니가 골다공증 때문에 10년 동안 3,200 쓸 거예요. 뼈 하나 튼튼하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라고 하셨어요.
여섯 번째 분은 71살 홍길동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만성질환이 5개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전립선 비대. 약값만 한 달에 25만 원. 1년이면 300만 원. 10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석 달마다 검사 받으러 가시면 50만 원. 1년이면 200만 원. 10년이면 2천만 원. 총 5천만 원. 어르신이 만성질환 5개 관리하는데 10년이면 5천만 원이에요. 20년이면 1억이고요. 이게 다 노후 자금에서 빠져나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단계가 이래요. 만성질환은 완치가 없어요. 평생 관리해야 하고 평생 돈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면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수천만 원, 억 단위가 돼요. 거기에 만성질환이 1개가 아니라 2개, 3개 되면요?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나가요. 1년이면 1,000만 원, 10년이면 1억 원입니다. 만성질환은 평생 세금이에요. 매달 내야 하는 건강세금. 이게 노후 자금을 서서히 갉아먹는 거죠. 하지만 만성질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합병증이에요. 5번째 단계. 합병증과 재발의 공포입니다. 병은 혼자 오지 않아요. 한 가지 병이 다른 병을 부르고 합병증이 생기고 재발도 해요. 75살 안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당뇨 20년째 관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안과 가니까 당뇨 망막병증이에요. 레이저 치료 받으셔야 해요 라고 하시더래요. 레이저 치료 한 번에 100만 원. 양쪽 눈에서 200만 원. 석 달 후에 또 해야 한대요. 또 200만 원. 1년에 800만 원 나갔습니다. 거기에 올해는 발이 저리기 시작하더래요. 당뇨 신경병증이에요. 치료비 한 달에 30만 원씩. 1년이면 360만 원. 그리고 최근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당뇨 신장병증이에요. 이러다가 투석 받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어르신이 당뇨 하나 때문에 합병증이 3개나 생긴 거예요. 망막병증, 신경병증, 신장병증. 1년에 1,000만 원 넘게 추가로 나가요. 어르신이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당뇨만 관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합병증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한 가지 병이 3가지로 늘어나니까 돈이 3배로 나가요. 두 번째 분은 70살 김순례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5년 전에 유방암 수술 받으셨어요. 수술 잘 받으시고 항암 치료 끝내시고 이제 괜찮다 하셨죠. 그런데 작년에 재발했어요. 폐로 전이 됐대요. 다시 항암 치료 시작. 이번에는 표적 항암제 쓰셔야 한대요. 한 달에 500만 원씩. 6개월이면 3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방사선 치료 병행. 6주에 1,000만 원. 총 4천만 원 쓰셨어요. 할머니가 5년 전에 3천만 원 들여서 치료했는데 재발해서 또 4천만 원 써요. 합치면 7천만 원이에요. 평생 모은 돈이 다 병원비로 나가요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분은 71살 이철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치료 잘 받으시고 회복하셨는데 올해 재발하셨어요. 또 쓰러지신 거예요.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요. 중환자실 2주일, 일반 병실 한 달, 재활치료 6개월. 총 5천만 원 쓰셨습니다. 어르신이 3년 전에 3천만 원 썼는데 이번에 또 5천만 원 써요. 합치면 8천만 원이에요. 저축한 돈 다 떨어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 분은 68살 박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작년에 심근경색이 왔어요. 응급실 실려가서 스텐트 시술. 3천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또 막혔대요. 다시 시술. 또 3천만 원. 할머니가 1년에 2번 시술 받으니까 6천만 원 나갔어요. 고혈압 하나가 심근경색으로 발전하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분은 72살 정미숙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위암 수술 3년 전에 받으셨어요. 올해 대장에서 용종 발견됐대요. 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제거하세요. 제거 비용 200만 원. 6개월 후에 또 용종 생겼어요. 또 제거. 또 200만 원.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는 암 체질이니까
석 달마다 검사 받으러 오세요라고 하시더래요. 석 달마다 내시경, CT.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400만 원. 평생 받으면 얼마나 나갈까요? 여섯 번째 분은 73살 최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전립선암 치료 5년 전에 끝내셨어요. 올해 뼈로 전이 됐대요. 뼈 전이는 치료가 어렵다고 하시더래요. 호르몬 치료 계속하면서 통증 관리하셔야 한대요. 한 달에 300만 원씩, 1년이면 3,600만 원. 어르신이 5년 전에 2천만 원 들여서 치료했는데 전이 돼서 1년에 3,600씩 써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분은 70살 홍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셨는데 작년에 심장질환 생기고 올해는 신장 기능까지 떨어졌어요. 당뇨 관리에 한 달 20만 원, 심장약에 한 달 50만 원, 신장 치료에 한 달 10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170만 원. 1년이면 2,040만 원. 5년이면 1억 200만 원입니다. 할머니가 당뇨 하나로 시작했는데 합병증이 2개나 생기니까 돈이 3배로 들어요. 이러다가 파산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여덟 번째 분은 74살 안미란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암 재발에서 항암 치료 2년째 받고 계세요. 표적 항암제 한 달에 600만 원. 2년이면 1억 4,400만 원입니다. 보험으로 일부 커버되지만 본인 부담이 3천만 원 넘게 나왔어요. 할머니가 저축한 돈 다 쓰고 집까지 담보 대출 받았어요. 항암 치료 언제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이 떨어지면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요? 라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단계가 이래요. 합병증 생기고 재발하면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한 가지 병만 관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합병증이 2개, 3개 생기면 지출이 2배, 3배가 돼요. 재발하면 처음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가요. 더 강한 약 써야 하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요. 합병증은 파산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저축한 돈 다 쓰고 집 담보 대출 받고 자녀들한테 손 벌리게 돼요. 하지만 합병증보다 더 무서운 단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양이에요. 여섯 번째 단계. 요양과 장기 케어입니다. 병이 심해지면 집에서 돌볼 수 없어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여기서부터 돈이 진짜 무섭게 나가요. 76살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치매 진단 받으셨어요. 처음엔 집에서 가족들이 돌봤어요.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니까 가족들이 못 감당하는 거예요. 밤에 배회하시고 대소변 가리지 못하시고 가족들 알아보지 못하시고 며느리가 1년 돌보다가 우울증 걸렸어요.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 5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어르신 아들이 아버지 연금이 월 150만 원인데 요양원비가 200만 원이에요. 매달 50만 원씩 적자예요. 1년이면 600만 원, 5년이면 3천만 원 적자예요. 저희가 계속 보태드려야 해요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분은 70세 이영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뇌졸중 후 반신불수가 되셔서 요양병원에 계세요.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250만 원, 1년이면 3천만 원, 3년째 계시니까 9천만 원 쓰셨어요. 할머니 딸이 엄마 저축 5천만 원 있었는데 2년 만에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저희 3남매가 한 달에 80만 원씩 나눠서 내요. 1년이면 960씩, 10년이면 9,600이에요. 언제까지 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분은 70살 박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남편분이 중증 치매로 전문 요양시설에 계세요. 전문 시설이라 비용이 비싸요. 한 달에 400만 원, 1년이면 4,800만 원, 5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할머니가 우리 평생 모은 돈 1억 있었는데 2년 반 만에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요양비 내고 있어요. 집 한 돈 7천만 원인데 1년 반이면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눈물 흘리셨어요. 네 번째 분은 72살 정밀한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90세 어머니세요. 요양원비 한 달에 220만 원. 어머니 연금이 90만 원이니까
부족한 130만 원은 할머니가 내세요. 할머니가 어머니가 요양원 가신 지 5년째예요. 제가 5년 동안 780만 원 냈어요. 저도 72인데 제 노후 자금에서 계속 빠져나가요. 저는 나중에 누가 돌봐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분은 68살 최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남편분이 파킨슨병으로 재활병원에 계세요. 재활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2년째니까 7,200만 원 쓰셨어요. 할머니가 저축한 돈 6천만 원 다 쓰고 지금은 대출받아서 써요. 빚이 2천만 원 됐어요. 남편이 언제 나을지 모르는데 이러다가 제가 파산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여섯 번째 분은 74살 홍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부인이 중환자실에 6개월 계셨어요. 중환자실 하루 200만 원, 6개월이면 3억 6천만 원. 보험 적용되면 본인 부담 1억 800만 원. 어르신이 집 팔았어요. 집값 2억 받았는데 3개월 만에 다 떨어졌어요. 나머지 3개월은 자식들이 돈 모아서 냈어요. 결국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남은 건 빚뿐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분은 71살 안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형제 4명이서 어머니 요양비를 나눠내세요. 요양원비 한 달에 200만 원, 4명이 나누면 1인당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 5년이면 3천만 원. 할머니가 처음엔 형제들이 다 냈는데 2년 지나니까 막내가 나는 못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셋이서 나눠내는데 1인당 부담이 66만 원으로 늘었어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관계가 나빠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분은 70살 김영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받으셔서 요양원 계세요. 장기요양보험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지원받으세요. 그런데 요양원비가 200만 원이니까 본인 부담이 100만 원이에요. 어르신 연금이 150만 원인데 요양원비로 100만 원 나가면 남는 게 50만 원이에요. 용돈, 간식비, 의료비 쓰면 부족해요. 결국 자녀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보태드려요. 1년이면 600만 원, 3년째니까 1,800만 원 보탰어요. 아홉 번째 분은 73살 이철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부인이 치매로 요양원 10년째 계세요. 요양원비 한 달에 2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어르신이 평생 모은 돈 1억 5천 있었는데 7년 만에 다 떨어졌어요. 나머지 3년은 집 팔아서 냈어요. 이제 저는 월세방에 살아요. 부인 요양비 내느라 제 집까지 잃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단계가 이래요. 요양은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나가는데 언제까지 낼지 모르는 거예요. 1년, 2년은 버텨요. 그런데 5년, 10년 되면 감당이 안 돼요. 저축한 돈 다 떨어지고 집까지 팔게 돼요. 장기 요양보험 받아도 전액 커버 안 돼요. 본인 부담이 여전히 크죠. 가족들이 계속 보태야 해요. 형제들끼리 요양비 분담하다가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왜 나만 많이 내야 해? 형은 돈 많으면서 왜 안 내? 이러다가 가족 관계가 다 틀어져요. 하지만 요양보다 더 무서운 마지막 단계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 말기와 임종, 그리고 남은 가족입니다. 병이 마지막 단계. 여기서 가장 많은 돈이 나가요.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해요. 어디까지 치료할 것인가? 78살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암 말기 진단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항암 치료를 계속하실 수도 있고 호스피스로 가실 수도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회의했어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데 치료 계속하자. 항암 치료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표적 항암제 한 달에 800만 원. 6개월 쓰니까 4,800만 원.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암이 계속 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어르신이 중환자실로 가셨어요. 중환자실 하루 200만 원. 한 달 계셨어요. 6천만 원. 보험 적용되면 1,800만 원 본인 부담. 항암 치료 4,800에 중환자실 1,800. 6개월 동안 6,600만 원 쓰셨어요. 결국 어르신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르신 아들이 6,600 들여서 치료했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 돈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던 여행이라도 다녀왔으면 어땠을까요? 후회돼요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분은 75살 이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심장이 안 좋아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응급실 실려가서 응급수술. 수술비 1,500만 원. 중환자실 일주일 1,400만 원. 총 2,900만 원 쓰셨는데 할머니는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딸이 일주일 만에 2,900 썼어요. 엄마가 살아나셨으면 그 돈이 아깝지 않은데 돌아가시니까 너무 허망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분은 72살 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연명치료 6개월 받으셨어요. 인공호흡기, 투석, 수혈, 영양 공급. 한 달에 600만 원씩. 6개월이면 3,600만 원입니다. 어르신 가족들이 회의했어요. 아버지가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이대로 계속할까요? 큰아들은 끝까지 해봐야지라고 했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도 이렇게 사시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형제들끼리 의견이 갈렸습니다. 결국 6개월 후에 연명치료 중단하기로 했어요. 어르신은 이틀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들이 3,600 들여서 6개월 연명했어요. 아버지가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우리가 아버지를 붙잡은 건 아닐까요? 후회돼요 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 분은 70살 최미란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호스피스 선택하셨어요. 호스피스 한 달에 300만 원. 석 달 계셨어요. 900만 원 쓰시고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딸이 엄마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셨어요. 항암 치료 계속했으면 더 오래 사셨을 수도 있지만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호스피스 선택하길 잘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 분은 78살 홍길동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암 말기인데 새로운 치료법 시도하셨어요. 면역 항암제. 한 달에 1,000만 원. 6개월 쓰니까 6천만 원. 보험 적용 안 돼서 전액 본인 부담. 어르신 가족이 살릴 수 있다는데 해야죠 라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치료비 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6개월 후에 어르신은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건 6천만 원 빚이에요. 어르신 아들이 아버지 살리려